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정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첫째 주 KBL 룸런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까치 까치 설날은. 네. 그러나 구정 때 또 불러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새해가 왔는데 네. 뭐 새해 뭐 잘 맞이하셨나요? 새해 잘 맞이 못했어요. 맞이 왜 그러십니까? 독감이 된통 걸려가지고 네네. 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은 저희가 월요일 날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새해여서 제작진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이제 이틀 뒤로 좀 미뤘어요.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좀 많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저희가 또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이제 농구와 함께 새해 맞는 거는 뭐 농구 팬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뭐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농구 영신도 이렇게 좀 다녀왔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로 전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플래시소님이 이동혁 기자님 감기 걸리셨나봐요. 아프지 마세요. 이게 따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도 목소리가 이제 좀 다들 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약간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독감이 좀 세게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코로나인가 그래서 이제 뭐 자가키트도 한 4번 했었고 한데 또 코로나는 아니래요. 그래서 차라리 뭐 물론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차라리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합법적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거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품으셨을 마음입니다. 이랬는데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된 게 독감 걸렸는데 그래서 또 뭐 한 이틀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녹화도 지난주에 강행을 하고 했었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많이 좋아졌고 이제 코로나 걸리시고 난 다음에 또 독감 걸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들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독감이 완전 대유행이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너무 아파요. 자, 그리고 이제 정경원님이 12월 27일 캐롯과 KGC 경기에서 박지훈 선수의 크로스라인 여부, 이거에 굉장히 논란이 정말 거셌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요거 저희가 캐럿전에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좀 속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지 양측 모두. 양측 모드. 요거는 이제 캐럿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폴조지 팬님이 전성현 선수를 단순히 슈터로 하기에 이제 3점 미드레인지 패스까지 그냥 MVP. 지금 이제 뭐 3라운드가 끝났는데 지금 뭐 3라운드 MVP 뭐 전성현이 허웅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전성현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저희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롯이 성적이 조금만 더 난다면 뭐 MVP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또 6강을 못 들었는데 MVP를 받은 전례가 있죠. 예전에 그 인삼공사의 주희정 선수 있기 때문에 전성현 선수가 이런 그 폼으로 아마 시즌을 마친다 그러면 MVP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규정님이 가스공사 은도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도에 교체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교체됐습니다. 가스공사 결정을 했죠. 대본스카스로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가스공사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순서 아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부터 가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제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1월 1일 첫날에 또 S더비에서도 패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또 언급해야 될 게 지난주에 언급했죠. 이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 김진영의 어떤 이제 존재로 인한 딜레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성 구단 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민영 선수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김민영 선수 SNS에서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SNS 사과하는 부분도 부분인데 이게 좀 말끔하지 않아요. 이게 김민영 선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딱 터졌을 때는 말끔하게 좀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김민영 선수를 제격하거나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말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 갖다 드리고, 지금 김민영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에서 실수나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점. 특히 이제 뭐 그 최근에 경기에서 이제 9득점 7턴오버 기록을 했는데
의사 감독님이 김지영 선수에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드진 전체에다 얘기를 한 건데 네. 이런 턴오버 집중력 문제, 이건 정신 상태의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꼬집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영이 꽤 긴 출전 시간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20분 네. 안팎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동의 부재로 인한 어떤 가드진 로테이션의 좀 공백, 네. 김진영을 투입하면서 어쨌든 의사 감독님이 그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선수들의 어떤 중심이 된 라인업을 좀 고민을 하겠다.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집중력 문제 이런 문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은인석 감독 욕설 논란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욕설 논란보다는 거기에 그 지금 삼성이 좀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 감독님이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해명을 따로 하셨죠. 인터뷰를 통해서 욕같이 들렸지만은 정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냥 이제 그 욕이 아니라 그냥 정말이라고. 정말 이렇게 정말. 네, 뭐 이렇게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아이 예. 시옷 예. 쓰 예. 뭐 그 소리가 약간 뭉근거려져가지고 그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긴 한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는 좀 믿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인석 감독은 욕같이 들렸지만 정말 하지 않았고 카메라가 바로 앞에서 나를 찍고 있는 걸 아는데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또 스포츠조선의 김용 기자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은 이제 그런 욕은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건 맞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욕설 논란과 별개로 인사 감독님 요즘에 좀 작전 타임 때 좀 분노를 좀 세게 표하시는, 얘기를 하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그 근본적인 원인 결국엔 삼성의 지금 최근에 어떤 경기력이 실제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삼성이 사실 한 2라운드 때 부상자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접전승부 가다가 마지막에 밀린다든지 이런 좀 되게 좀 끈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되게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두세 경기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의석 감독님이 사실 이 이제 논란이 된 장면 외에도 이 선수들에게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애티튜드의 문제, 이런 멘탈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의석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확해요. 그 부분은 맞는데 근데 지금 삼성의 경기력이 지금 떨어지는 게 과연 은석 감독 말처럼 그런 집중력이나 아니면 그런 애티튜드의 문제 때문인가라고 봤을 때는 방향 설정이 조금 뭐랄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네네. 예.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봅시다. 자 삼성이 지금 좋지가 않죠. 그렇죠. 좋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정현, 김시래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정현 선수가 평균 27분 50초를 뛰고 있고 12.8득점. 근데 야투율이 36.5%에 불과합니다. 3점 슛이 29.9%. 그러니까 3점 슛이 원래 좋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승부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선수는 맞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 그럼 일상 코트에 쭉 끌어왔을 때 승부처까지 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활약이나 이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즉 에이스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못 하고 있다. 이 선수 연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시래 선수 24분 23초 출전해서 2점슛 야투율 40.9%, 3점슛 성공률 29.8%. 그러니까 즉 이제 원투 펀치가 3점슛 성공률이 30%가 안 돼요. 그렇죠. 슈팅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러면 수비에서 그럼 역할을 하냐? 수비에서는 약점이 있는 선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이동엽 공격에서 이호연이 메워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삼성에서는 거의 최고 연봉자란 말이죠. 근데 코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석 감독이 이제 SK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정현한테 모든 걸 다 맡길 것이냐. 너네들은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향이 그럼 맞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실제로 쓰리가드 운영될 때 어떤 경기력 봐도 오히려 김실의 이정현보다 이호연의 움직임이 공격에서 더 좋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맞아요. 예. 나오고 있고 뭐 수비적인 부분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짚어있는데 사실 뭐 이정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가 쏟아지면서 좀 과부하가 걸린 면도 있고 본인이 좀 무리한 터프샷도 많이 던지게 되고 네.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은 한 1, 2라운드 때는 그래도 한 번씩 터지는 날이 있다가 이제는 그냥 아예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고 사실 김실애는 좀 계속 꾸준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부상 여파도 있고 시즌 전에 이제 그래서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받는 연봉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삼성이 지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저는 일단 이거부터 좀 뭐랄까 수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은희석 감독님이 이게 대학에서 와서 이제 처음으로 프로 모델 경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시즌 운영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프로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스가 있고 그 에이스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는 상황은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롤 플레이어들에게 왜 너네들은 좀 더 적극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포워드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롤을 많이 안 주니까. 왜냐하면 삼성은 2대 공격을 하는데 가드진이 핵심이에요. 이동엽, 그렇죠. 이호연 그리고 이정현, 김실애 거기에 테리 그리고 데릭슨. 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포워드진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미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굉장히 강화를 했고 수비를 강화를 하면서 체질을 갖다 바꾸려고 했었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은석 감독도 모든 게 다 뭐랄까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점이 예를 들어서 롤 플레이어들의 어떤 뭐 정신 상태의 문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 선수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지금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들이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냐 이건 삼성의 어떤 약점이기도 하죠.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글쎄요. 프로로서는 그 선수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코어가 지금 부진한데 그럼 코어의 부진을 얘기를 일단 먼저를 하고 거기에서 개선점이 있고 거기에 롤플레이를 맞춰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술 전략적으로도 상대 팀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김진영을 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진영은 어떤 선수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날리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선수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에 좋았던 공수였던 밸런스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가 강조를 한다. 이거는 방점이 좀 뭐랄까 좀 잘못 찍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경기를 보면은 이 김지현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주연석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날리는 플레이, 공수에서 실수에 가까운 플레이, 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보는 약간 이런 약간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이대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오히려 좀 경기 흐름을 좀 약간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은 이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팀이 굉장히 느린 템포의 농구를 하는 팀인데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한 포지션에서 준비된 플레이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시즌 초반에. 네, 근데 네, 이게 네. 김지현 선수가 온 뒤에 이게 그런 흐름이 다 끊기는 상황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건은 지금 갑자기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완전히 무너진 지금 이 호흡이나 어떤 이제 어떤 패턴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하고, 사실 김지현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전 시간을 20분 이상 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 조상현 감독이 지금 이승우 선수를 D리그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LG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승우 선수 부진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그 팀의 어떤 흐름 여기에서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정인덕 선수를 대신 그렇죠. 들어와서 거기에다 롤을 철저하게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또는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이나 박진철을 기용을 많이 안 해요. 트레드웰도 마찬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본연의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 갖다 투입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력의 문제점이 깨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요소가 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김진영 선수를 갖다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전은 진짜 입증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진영 선수의 어떤 각성을 바라면 안 돼요. 이 선수 각성은 연습 때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넣어서 실전에서 효율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경기 갔는데 거기에서 조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활용폭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임동섭이나 장민국이나 이런 이 선수들이 활약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김진영이 좋은 어떤 장점들도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김진영을 넣기보다는 임동섭, 장민국을 좀 더 키우면서 뭔가 역할을 갖다 확대시키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실책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정신력, 집중력을 얘기한다. 이건 좀 아마추어리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위기인데 이 부분 아마 감독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거 좀 제대로 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캐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캐롯 같은 경우 저희가 댓글에서 언급을 했지만 일단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박주현 선수가 이제 27일 캐롯과 KGC 경기에서 이제 버저비터 터졌으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었는데 자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주현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잡는데 이제 그 엔드라인 베이스라인을 밟았다. 그래서 김승기 감독이 항의를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불리지 않았고 이게 버저비터 이어졌고 이제 사실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이제 보셨지만은 경기 끝나고 김승기 감독이 굉장히 대노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라커룸 쪽 가는 복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항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주심이 이제 김동현 심판이었는데 비디오 판독을 좀 한번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제 현장에서 김동영 심판은 내가 봤다 그리고 그 각도가 보이는 각도는 맞아요. 내가 봤고 밟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존중한 상태에서 다음 날 KBL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라커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경원 그 본부장 그리고 윤호영 심판부장이 왔거든요. 같이 신경전을 많이 벌였었거든요. 벌이고 거기서 또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 워낙 그 세게 얘기를 하고 또 김승희 감독은 내가 분명히 봤다 바른 거를 얘기를 하고 문경은 본부장이나 또 윤호영 심판부장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밟지 않은 것으로 영상에서 판독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격렬하게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심판부장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주심이 거기서 밟지 않았다라고 봤다라고 보면 그걸 존중을 해주고 다음날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근데 거기에서 또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서 KBL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날 가서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 KBL이 확보된 영상이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경기 중에 심판 판독을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찍는 그쵸. 이제 카메라들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희 감독이 봤을 때는 밟았던 걸로 볼 수도 있고 캐롯이 확보한 영상에서는 그게 밟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흰 선이 있고 운동화가 있으면 거기에 코트 그 색깔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밟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양측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갔는데 캐롯 주장은 뭐냐면 그거예요. 김승희 감독이 가서 터치라인 밟은 거 이전에 오심 3개를 인정을 받았다. 그걸 주장을 해요. KBL에서는 김승희 감독이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고 그냥 떠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밟는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으면서 그 다음에는 영상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 확인도 안 하고 KBL에서는 보라고 그럴 때는 보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 영상을 그러면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보게. 자신 있으면 공개해가지고 밟지 않았으니까 이거 캐롯 주장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상은 또 원칙상 공개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죠. 또 KBL은 KBL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밟지가 않았다. 그리고 주심은 그렇게 봤다. 근데 영상은 공개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밟은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KBL의 확보한 영상에서도 그게 입증이 안 됐을 때 소문이 커져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한의제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양측 다 네. 정상적이지 않죠 사실. 정상적이지 예, 않아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영상을 공개를 하고 만약에 KBL이 자신이 있으면 그렇죠. 공개를 하고 이건 캐럿 주장이 틀렸고 틀렸기 때문에 김승인 감독이나 정경호 단장이 와서 거기서 뒤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문책성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재정에 가지고 벌금 때리고 이 부분은 아니면 이게 무슨 시장통에서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그 난리를 피웠으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둘이 그냥 두 양측이 그냥 가서 그냥 은근슬쩍 오심 3개 그냥 했어요. 그리고 KBL에서 영상 보여줘도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캐럿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KBL은 영상 있는데 이거 캐럿이 인정을 했다. 근데 보여줄 수는 없다. 이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양측이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거는.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왜 이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 플레이오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심판과 감독들의 어떤 기싸움 그리고 판정의 이익을 받기 위한 어떤 과도한 액션 이런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팬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팬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주게 만들고 패배를 하는 팀들도 그렇게 주장만 해버리면 그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니까 KBL이 XX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측 다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해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WKBL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WKBL은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 고치려고 해요. 근데 KBL이랑 대한농구협회는 고치려고 하는 그런 그 액션이 많이 떨어져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벤치에서 막 감독들이 난리를 치고 뭐 심판들은 거기서 또 말리고 또 봉합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으니까 이건 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럿하고 KBL이 양측이 모두 문제가 있다. 캐럿도 심판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나중에 자기들은 영상 확보한 거에서는 저도 봤는데 물론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이게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치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만약에 그게 반박하는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KBL 그걸 보여주지를 않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캐롯이 뭐 KG 시전의 어떤 패배 충격에 더해서 계속 경기를 패하면서 지금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KC 시전 군사 원정에서 패했고 지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캐롯이 이제 데이비드 사이먼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이제 전치 8주 진단을 받으면서 교체 카드 없이 부상 교체로 이제 트레드웰을 이제 데려왔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이제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 투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LG도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옵션을 조성호 감독 있을 때 데리고 왔는데 거의 뭐 활용이 잘 안 되는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외국 선수를 데리고 와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팀이 더 좋지 않게 되는. 근데 지금 캐롯도 사이먼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쓸 수 있는 빅맨. 이거 디디 로슨과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 시즌 초반 굉장히 상승세를 탔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이먼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누구를 데려왔냐? 트레드웰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트레드웰을 안 써요. 근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선수를 갖다 썼을 때 마이너스 어떤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 대신에 좀 더 빠르게 다른 선수를 데리고 와야죠. 삼성이나 뭐 또는 지금 가스공사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즉 이제 수비형 빅맨을 데리고 오거나 해서 이런 전력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장에서 김승인 감독은 사이먼의 공백이 이제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3.5점 싸움인데 여기에 사이먼이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 카드를 못 데리고 있는데 왜 못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재정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이먼은 개런티 계약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 시즌 개런티 계약은 아니고 특정 시점에 개런티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돈도 써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이 옵션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왔는데 최소한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아마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트레드웨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뭐 현장에서는 김승희 감독님이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컸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이먼이 이제 단순히 뭐 이제 로슨이 뛰지 않는 시간에 뭐 이 선수가 뛰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이 되게 많이 했던 게 특히 2라운드 때 또 상승세 이어가서 굉장히 좀 캐로도 이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보면은 매치업에 따라서 특히 뭐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제 뭐 ASK 이런 이제 좀 몸집이 큰 빅맨들과 이제 뭐 매치업이 됐을 때 오히려 이제 로슨 대신에 사이먼을 먼저 선발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비 안정성을 강화를 하고 로스는 오히려 약간 2옵션처럼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좀 변화를 주면서 더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이먼이 여러 가지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이 선수가 워낙 큰 몸과 또 이제 영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성현과의 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레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기량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이제 전성현과의 호흡 이런 어쨌든 이 팀은 전성현이 시스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로슨을 좀 어떻게든 많이 쓰면서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이제 전력적인 한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캐롯의 지금 시즌 초반의 어떤 돌풍이 차차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캐롯이 연패를 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캐롯이 뭐 6강 싸움에서는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즉 빨리 좀 데리고 와야 된다. 재정적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가 이제 어제 캐롯전까지 잡아내면서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팀이 확실히 좀 이제 뭔가 자리를 좀 잡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뭐 저희가 뭐 허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 선수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또 최근에 올라갔고 저희가 얘기했던 뭐 어떤 오프볼 무브 기반의 어떤 공격이 더 비중이 높아진 점 그리고 전상희 감독님이 시즌 초반부터 이 벤치 자원들의 어떤 기량이 좀 성장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개선됐고 라거나가 최근에 뭐 1만 득점 달성을 했지만 이 선수도 계속 이제 그래도 좀 좋아지는 모습. 이승현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KCC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시즌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KCC가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감을 잡았다. 여기 이승현하고 허웅의 어떤 그 활동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전창인 감독이 잘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승현도 그렇고 라거나도 그렇고 뭐 그 나머지 사실 그 전준범이라든가 또는 김지현이라든가 정창영 이런 선수들이 비시즌에 잔부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근희, 송동훈을 어느 정도 쓰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리고 KCC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오프 패스 그리고 또는 2대2 공격 거기에 따른 모션 오펜스, 거기에 따른 킥아웃 패스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슈팅 어떤 효율성이 이제 좀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으로 지금 상대를 갖다 부수고 있고 활동력이나 뭐 또는 기본적인 어떤 수비의 그 빡빡함 이런 거는 가지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비에서는 좀 약점들이 있어요. 호흡은 2대2 공격, 2대2 수비가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라거나는 지금 세로 수비 문제는 있어요. 이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격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지금 KCC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강팀이 되려면 그리고 또 우승권으로 가려면 이런
기복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KC는 농구형 때 DB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DB가 사실 두경민이 없는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KCC가 무기력하게 패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케줄의 빡빡함에 의한 활동력 저하. 활동력이 저하가 되니까 수비의 약점이 굉장히 극대화해서 드러나게 되고 뭐 허웅이나 라거나나 이승현이나 다 슈팅 효율이 떨어지면서 공격에서도 제대로 반격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쵸. 즉 이제 활동력이 좀 KC 좀 많이 민감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팀이 이제 1, 2라운드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게 굉장히 경기별 편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날은 아니 정말 무기력해서 전재 감독님이 아예 공개적으로 뭐 이제 좀 선수들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날도 있었는데 보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활동량과 연관이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에서는 진짜 완전히 활동량이 근거한 어떤 오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중점이니까 수비 성공의 어떤 역습에 굉장히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오프볼 무브를 진짜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2대 게임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전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파생되면 바로 이지 득점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농구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뭐 KGC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력적인 어떤 부분과 계속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별로 편차가 크고 스케줄이 좀 힘들면은 그냥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션 오펜스는 그 선수들이 그 패턴 플레이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나 타이밍 이게 정말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체력과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 모션 오펜스 날카로움 자체가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단조로운 농구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예. 그러니까 KCC도 약간 안 좋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수비에서도 결국에는 라거나의 그 약점, 세로 수비의 약점 그리고 세로 수비하기 전에 2대2 수비할 때 커버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미드레인지 맞아요. 사실상 열어두기 때문에 3점 라인 쪽을 거의 드랍성 수비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해치가 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다른 외곽 수비들의 책임이 되는데 네. 여기서도 이게 뭐 에너지 레벨 활동량 이게 떨어지면 이게 커버가 제때 안 되면서 그냥 뻥뻥 뚫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구조를 택한 이상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이 기복이 정말 안 준다면은 이건 나중에 조금 약간 리스크가 매 라운드마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KCC 가장 큰 약점은 쓸만한 윙맨 자원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드는 많고 프런트 코트는 이승현 라거나. 근데 라거나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성기 시절이다 이렇게 되면 이승현과 라거나의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수비 핵을 만들고 거기에서 윙맨 자원이 없는 약점을 메우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라거나가 지금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타일러 데이비스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지금 제퍼슨을 갖다 데리고 왔는데 제퍼슨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변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 구조가 약간 좀 기형적이죠. 그렇죠. 이 팀은. 네. 그리고 뭐 전준범이라든가 김상규가 있다고 그러지만 김상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전준범도 플레이오프나 중요한 무대에서 수비의 약점은 뚜렷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가지고 양홍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효근이나 또는 누구 있죠? 뭐 최준영이나 이런 선수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즉 이제 윙맨 자원의 약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팀은 그런 공격의 폭발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기형적인 이 구조를 내년에도 이제 라거나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어떤 강력한 센터를 한 명 데리고 오면 어느 정도는 메워지긴 하지만 이 윙맨 자원의 구조, 윙맨과 백코트 자원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KCC가 우승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 즉 이제 송교창이 들어와도 거기에 맞는 어떤 윙맨 자원 한 명은 더 필요한데 가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많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드진이 그렇다고 이제 키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창영이 있긴 하지만 정창영은 한 15에서 20분 정도 써야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형적인 어떤 선수단 구조를 저는 KCC가 타파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팀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송교창이 들어온다고 해도 송교창이 들어오게 되면 우승 후보인 건 맞죠. 근데 중요한 순간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단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KBL이 거의 요즘 모든 팀이 장신 윙자원 어떤 그렇죠. 수급, 뭐 드래프트에서도 그렇고 네. FA 시장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데 사실 KCC는 이상할 정도로 가드 어떤 영입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시즌이 지금 새 시즌째잖아요. 이런 네, 식의 네. 어떤 로스터 구조가 고민이 필요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아시아 쿼터 또 네. 이제 가드를 영입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켈빈 에스피톨라 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고 이 선수가 좀 어떤 선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m 80의 포인트 가드고요. 캐나다 엘리트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지금 이제 필리핀 선수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캐나다 쪽에서 많이 이제 활약했던 그런 선수이고 지금 뭐 하이라이트 필드만 좀 나와 있지만 뭐 볼 핸들링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야투율이 좋은 편은 아니죠. 맞아요. 좋은 편은 네. 아니고 근데 전체진 감독 슈팅력은 좀 있는 선수인 것 같다. 근데 몸 상태가 지금 뭐 이 선수 말로는 뭐 만들어졌고 실제는 투입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체진 감독이 봤을 때는 아직 체지방이 좀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여서 실제는 투입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D리그에서 지금 몸을 갖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CC가 결국에는 가드가 많지만 또 이제 뭔가 이제 믿음직한 가드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던 팀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송동훈 지명도 그 부분과 연관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정창영이나 허웅이 이제 뭐 핸들링 비중을 높였지만 이게 결국에는 조금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수정도 좀 가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김지한이 돌아와서 또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 선수도 몸 상태가 100%는 계속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네. 상황에서 이 에스피톨라가 안정적으로 좀 녹아들면은 사실 KC 시장에서 좀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것도 물론 이제 선수 수급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윙맨 자원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봤을 때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활동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 같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벨랑겔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이렇게 수비에서 공헌도가 높은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볼을 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트랜지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게임 세팅력이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기 때문에 공수에서 어떤 공헌도나 아니면 KCC 팀 컬러에 어쨌든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선 알바노나 뭐 아바렌토스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선수가 좀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반반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반반 정도. 네, 이 선수가 확 어떤 임팩트가 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공격이든 수비에서든 엄청 많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스피드 자체가 뛰어나지도 않고 네. 다만 이제 전자인 감독님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드의 어떤 이상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 이 선수가 막 볼을 막 오래 소유한다든지 어떤 이제 좀 독단적인 어떤 샷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조금 네. 더 안정적인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KCC 스타일에 맞게 조절을 할 텐데 일단 기존의 KCC 가드들과 또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네. KCC는 약속된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행이 좀 안 되면 또 이제 수비가 확 무너지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프더볼 무브가 중요한데 이 오프더볼 무브를 이제 이 선수가 착실히 좀 수행할 수 있을까? 즉 이제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공격에서 해야 되는 거고 공수 부담이 있는 그런 지금 농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스타일의 선수일까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네, 좀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 좋습니다. 부분에서. 그래서 이 선수 이렇게 보면 지금 D리그 몸 만들고 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출전이 가능한데 한 1월 19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고 1월 19일 이후에 KCC 게임이 1월 20일인가 있거든요. 요때 출전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가 연패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KCC, 현대모비스에 잇따라 패했는데 모두 또 홈 경기였고 KCC전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지면서 패배를 네. 했고 현대모비스는 정말 심각한 슈팅 난조를 네. 보이면서 무너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2연패인데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LG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창원 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LG 팬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실 둘 다라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때마침 어떤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상대팀들이 이제 또 LG에 대해서 LG가 이제는 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에 대한 어떤 간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구탕 중심의 어떤 구탕 김준일 커닝햄 중심의 세컨 유닛 라인업에 대한 어떤 이제 준비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LG의 이런 운영이 약간은 이제 좀 의외성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상대팀들이 당하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KCC나 모비스의 어떤 모습 보면은 좀 약점을 노리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커닝햄의 어떤 이제 몸싸움 문제 이런 부분들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경기 중에 봐도. 그래서 이제 공략 당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김준일의 말에 뭐 트윈타워 빅맨 조합들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장단점들이 있고 약간 한계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상현 감독님이 아마 이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시도를 하실 텐데 이게 좀 자리를 한 번 더 잡고 뭔가 강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감추는 작업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더 LG가 안정성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그 KCC전에서는 다 실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LG가 사실 수비가 굉장히 견고한 팀인데 많은 실점을 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LG가 스케줄이 좀 이제 빡빡했던 측면이 있고 KCC가 그 당시에 어떤 공격력이 절정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CC가 핸드오프 플레이에 의한 순간적인 어떤 2대2 공격 그리고 코트를 넓게 쓰면서 뭐 호응이나 이근희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석점 슛을 던지는데 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효율성을 막기 위해서는 컨테스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컨테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뛰면서 활동량이 극대화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KCC전에서는 패했다. 이렇게 지금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전은 사실 현대모비스는 LG가 그동안 2번 모두 이겼죠. 이긴 이유가 뭐냐면 가드진의 어떤 압박 이런 부분이 잘 통했기 때문에 접전 끝에 승리가 딱 거뒀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LG의 그 퍼스트 유닛 그러니까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정희재, 서민수 요쪽을 많이 노렸죠. 그래서 장재성이나 뭐 함진우 투입하면서 그쪽을 많이 노렸는데 그래서 김준우 선수를 좀 빨리 썼죠. 그렇죠. 빨리 쓰고 빅 라인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구탄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 대한 그 스페이싱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외곽 슈팅의 기복이 드러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재도하고 이가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두 선수의 어떤 약점이라 그러면 3점 슛에 대한 기복이 있고 거기서 에버리지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윤원상은 살짝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빅 라인업을 쓰면서 LG의 약점인 3점 슛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 당시에 3점 슛 2개밖에 못 넣고 결국 득점을 적게 하면서 패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 말대로 이제 그런 지금 한번 위기를 겪을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시점인 거는 맞는데 LG 어떤 시스템이 불안하거나 또는 전력이 뭐 급 강화하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LG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한 번씩 약간 지금 이번 연패처럼 약간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카드들을 또 만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선수가 아예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승우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시즌 초반에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고 LG 수비 그리고 트랜지션에 공헌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렇죠. 높았는데 이 선수가 D리그로 갔어요. 네. D리그 가서 트리플 더블을 했어요. 네, 그렇죠. D리그 지금 씹어먹고 있어요. 네. 근데 조상현 감독은 이승우 선수보다는 정인덕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1군에 올렸고 이승우 선수는 지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진영 선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왜 그럼 LG는 이승우를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갔느냐라고 봤을 때 이승우 선수 개인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 좋은 부분이고 당연히 키워야 되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성장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지금 들어왔을 때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은 핵심 근거 판단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팀 수비에 대한 적응. 예. 그러니까 LG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모는 수비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가둬놓고 트랩을 많이 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이승우 선수가 아직까지 그런 이제 팀 수비가 완전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인덕이 조금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량을 볼 때는 이승우가 훨씬 나을 수 있죠. 나을 수 있는 선수고. 그러나 이제 그 틀을 만들어주긴 해야 된다. 그걸 D리그에서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지션에서의 어떤 판단력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 시즌 초반에는 이승우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이승우를 대체할 만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구탕도 부상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김준일도 있고 구탕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를 굳이 지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승우가 지금 필요하긴 하고 D리그에서 그런 트랜지션 그리고 수비 요 두 가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승우를 본격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LG가 또 전력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김진현도 그렇고 사실 뭐 이승우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KBL에서 이제 굉장히 좀 특히 이승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칭찬도 많이 했지만 돋보이는 재능을 가진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정말 이 친구 보통이 아니다. 가진 게 많다. 변준영도 그랬고. 네, 뭐 그렇죠. 몇몇 선수들이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정말 아쉬운 사례들도 있는데 이제 이승우는 아직 뭐 저희가 뭐 결론을 낼 타임은 전혀 아니고 지금 네.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 레벨에서 KBL 레벨에서 성공을 하려면, 특히 이 장기 레이스에 성공을 하려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플레이가 가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이면서 자기가 가진 메리트를 좀 극대화하는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좀 삐쭉삐쭉 튀어나가고, 그리고 이게 리스크로 이어져서 예를 들어 이승우가 트레이션은 굉장히 무섭지만 자기가 가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함, 트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전개 능력이 미숙함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팀 입장에 큰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승우가 이게 득점이 되면 정말 LG 입장에서 정말 뭐 템포도 올리고 정말 좋은 점들이 많지만, 이게 안 됐을 때 역습 실점, 이게 마이너스 4점 플레이라고 감독님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안고 가고 있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한폭탄이라는 거거든요. 뭐 큰 시한폭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자기의 재능이 있지만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항상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재능이 있는데 왜 감독님들은 뭐 한국 농구에 틀에 맞지 기용을 안 하지? 왜 나한테 약점만 보지? 사실 그 약점이 팀 입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운영에서. 저는 이동이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희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감독들이 좀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상한 감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선수들이 막 끼워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수들이 크려면 기본적으로 코트에서 자기들이 발현할 수 있는 기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감독들 때문에 선수들이 못 크고 있다. 이 부분도 맞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그 경기에서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메우기 위한 어떤 전술을 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선수를 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그 시각들이 있냐면, 내가 저 감독 때문에 못 커. 그리고 일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NBA를 한번 봅시다. NBA가 기본적으로 슈퍼스타들에 의해서 그 선수들에게 많은 롤을 갖다가 주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철저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해요.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시스템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롤을 확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농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이드 스텝부터 배우죠. 기본기를 일단 배우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나머지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제 기량들을 막 이렇게 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갈고 닦아요. 그러면 대학 가면 거기에서 이제 팀의 어떤 그 틀에 맞는 어떤 패턴이 이런 부분을 숙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프로에 갔을 때 이게 모래성처럼 자기가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게임 읽는 능력, 리드 앤 리액트도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팀의 어떤 틀이, 모든 팀엔 다 틀이 있고 그 틀을 견고하게 가져가는 팀들이 강팀이 되고 그래서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롤을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롤을 확대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과 팀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만 이 선수들도 크고 팀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마에서 올라오고 나면 이승우도 얼리에서 올라온 선수들은 그 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단지 나는 기량은 있는데 저 감독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내가 기량이 떨어져 이렇게 하면 그 선수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문제가 돼요. 저는 사실은 이 어떤 작업이 진짜 자주 말씀하지만 아마농구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이 그냥 에이스놀이만 하다가 이제 온다, 대학에 오고 프로에 온다. 이게 전 이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소년 농구의 시스템과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다른 얘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NBA를 예로 들겠습니다. NBA는 유럽 선수들의 시대입니다. 유럽 선수들이 지배를 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들과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들의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는 개인 플레이, 물론 그 선수들만 강점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강점이 있지만은 어떤 뭐 스크린의 기본기 아니면은 수비에 대한 스크린 대처법, 그리고 뭐 이제 스크린을 타는 법, 활용법, 뭐 박스아웃 이런 기본기 면에서 사실 유럽 선수들이 오히려 좋은 면이 있어요. 다만 속된 말로 째바리가 안 돼. 맞아요, 차이가 나요. 다만 이제 가진 피지컬이나 그런 특유의 리듬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미국 본토 선수들이 더 이제 전반적으로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 농구와 유럽 농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과 농구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럽이 이미 제쳤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나는 전술적인 부분 참고할 때 NBA 말고 NCAA나 유럽을 본다, 유로리그를 본다 하시는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물며 그 대단한 재능을 가진 외국의 선수들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어떤 팀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한국 선수라고 다르겠냐고요. 다 똑같거든요, 농구는.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유소년 시스템 단계에서 선수들에게 경기를 많이 보게 하고 농구에 대한 이해도를 좀 깨우쳐주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부재한 부분. 뭐 저희가 뭐 이제 유소년 농구 비판할 때 뭐 체력 훈련만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다, 에이스는 혼자 그냥 키 크고 재능 있는 선수 있으면 그 선수 몰빵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거기는 그 부분을 보완책으로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잘하는 선수 계속 쓰고 스카우팅하고 이런 반복만 되면은 결국에는 밑바닥 드러날 것 같아요. 한국 농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뭐 정확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승우도 이제 그런, 저희가 이승우 선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승우 선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장통을 겪는 선수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프로에 왔을 때는 팀의 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가 지금 이제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이제 뭐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자, 최근에 또 이제 빅라인업을 계속 또 쓰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C3 가드와 이 빅라인업을 상황과 매치업 이런 거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 메리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사실 빅라인업이 스몰 라인업보다는 맞추기가 좀 더 힘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염이. 그러니까 설명 기염이. 빅라인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오펜스, 예를 들어서 모션 오펜스만 해도 빅라인업으로 모션 오펜스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트랜지션 광학에도 굉장히 기본적인 기동성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크면은 어쨌든 몸놀림이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어떤 인간의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넘어서는 그냥 몇몇의 그냥 특급 재능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오펜스 흐름을 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빅라인업을 운영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러의 어떤 수의 어떤 확보라든지, 그리고 볼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단점을 많이 가려주면서 작업을 해야 좀 빅라인업은 위력이 극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빅라인업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NBA가 스몰 라인업에 대응하기 위한 빅라인업 시스템을 갖다 만들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버세틸러티, 다재다능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빅맨진이 나와서 수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3점슛을 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페이싱이 나온다.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스몰 라인업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위치 디펜스가 원활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만 맞아 떨어지면 컨테스트가 훨씬 더 강하게 될 수 있죠. 스몰 라인업 같은 경우는 키가 어쨌든 작은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만약에 돌려도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트랩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움 수비 주고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그러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빅 라인업과 스몰 라인업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강한데, SK가 사실 이제 스몰 라인업을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오재현, 최성원, 김선영, 최원혁,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빅 라인업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게 최준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최부경이나 아니면 허일영 선수가 느리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부분에서 과연 SK가 이 빅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S 더비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SK가 가진 빅라인업의 강점을 보면은 네. 역시 이 3인방 김선현, 최준용, 원희가 가진 힘 자체가 다르다. 이거 저는 가장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김선영, 최준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원맨 속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속공의 어떤 효율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고. 즉 이제 빅라인업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트랜지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공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흐름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데 SK는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제가 김선영의 원맨, 최준영의 원맨 또는 원희가 딱 들어가면서 얼리 오펜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원희 선수가 골밑뿐만 아니고 외곽에서도 플레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외곽에서 링커 역할을 하면서 패싱을 뿌려줄 수도 있고 외곽에서 석점도 던질 수 있고요. 그렇죠. 꼬라지만 부리지 않는다. 네. 근데 안 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곽에서의 어떤 그 핸드오프 플레이를 가지고 스페이싱을 갖다 넓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코어들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빅라인업의 SK만의 특유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허일영이나 최분경이 사실 수비에 대한 약점이 있죠.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 약점을 그냥 스위치 디펜스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볼 때는 물론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SK가 플레이오프나 아니면 최상위권을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팀들이 KGC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전에 뒤지는 KT 이런 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윙맨 자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렇죠. 높이가 좋다라는 거. 이 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빅라인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면서 스위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약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SK 특유의 빅라인업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특히 SK 같은 경우는 뭐 이제 SWS도 그렇고 이제 스위치 2대2 수비에 대해서 스위치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막는 어떤 이런 방법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수비에서 가장 큰 약점 결국에는 미스매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그렇죠. 이제 포스트에서 미스매치 그리고 밖에서의 작은 선수에 대한 어떤 큰 선수가 막으면서 가드와의 미스매치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KBL에서는 그러니까 안쪽이 아닌 밖에서 이 발이 느린 선수를 1대1로 공략할 수 있는 가드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예, 정말.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들 뭐 몇 명 아바렌토스는 알바노 뭐 여기에 국내 선수 뭐 한두 명 정도 아니면 사실 거기서 미스매치가 활용이 될 가능성도 낮고 감독님도 그걸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페인트 존에서의 미스매치가 어떻게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느냐인데 SK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스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에 볼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옆에 위크 사이드 큰 선수가 와서 스위치를 하는 스크램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어떤 그 이제 페인트 미스매치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가적인 전술을 살짝 덧붙여서 이런 스위치 수비의 강점은 가져가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그래서 40분 게임을 했을 때는 SK가 결국에는 플러스 우리가 이득 이런 식으로 경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희철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준비를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SK가 이제 스몰 라인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최준용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위권 팀들 잡을 수 있는 팀들은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연승이 뚝뚝 끊어지는 팀들이 KGC 아까 말씀드렸던 KGC 뭐 또는 현대모비스 또는 KT 또는 상태 좋은 KCC 그렇죠. 뭐 이런 팀들인데 이런 팀들과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는 높이가 있어야 된다. 경쟁력 있는 높이. 그리고 스몰 라인업을 쓰는 거를 상대들이 알고 또는 이제 평범한 라인업 가드 둘에 뭐 포드 둘에 센터 하나 이렇게 놓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가 준비를 하고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자기들이 높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빅 라인업을 혼용하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카드로서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빅라인업 사용이 SK 상위권 어떤 야욕의 핵심 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